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한 주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각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이 된 가운데 프로야구도 멈췄습니다. 대구는 이번 주 이틀 동안 50명대 확진 환자 발생이 이어지다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요. 여전히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점 등 유흥업소 중심의 발생을 넘어서 헬스장이나 학교, 식당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등지에 있는 10여 개 학교는요. 방학을 며칠 앞두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4차 유행의 정점을 아직 찍지 않았다.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 단계인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도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대구는 밤 11시에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제일 우려하는 게 이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우리 인접 지역의 경산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니까요. 1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방학을 시작하고 휴가철이라서 고민이 여러 가지로 많겠습니다. 경북은 여전히 1단계가 적용되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대구 인근이나 휴가지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를 우려를 해서 사실상 2단계에 준하는 수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가량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65%가 여름 휴가를 가겠다, 국내로 이런 응답이 있고요. 이동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달 늦게 개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막을 하면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과시를 했던 게 프로야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실망스럽게도 사상 초유로 야구가 멈췄다죠.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KBO가 지난 13일에서 18일 사이 예정된 전반기 30경기를 수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림픽 브레이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한 주를 더해서 3주를 쉬고 다음 달 10일에 경기가 재개되는데 한 달가량을 쉬면서 올해도 리그 전체가 사실상 가을 야구를 예약을 했습니다. 수년은요. 중단 결정은 리그 두 팀 1군 선수단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로 격리된 인원이 많아지면서 경기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후에 NC 구단 일부 선수가요 원정을 간 서울 지역 호텔에서 외부인 여성과 동석을 해서 술을 마신 뒤에 해당 여성들이 확진되고 나서 선수들이 잇따라 확진된 것이 알려지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들은요 역학조사에서 동선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나서 경찰에 고발이 됐는데요. 리그 중단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 대체 선수로 리그 중단 없이 운영을 하겠다던 KBO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 방침이 순위 싸움을 둘러싼 속내에 흔들렸다는 비판이 많고요. 또 앞으로 확진 환자가 또 나오면 그때도 수년을 반복할 것인가 이래서 리그가 완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진 환자에 대한 그릇된 시선은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프로 선수들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은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 코로나의 와중에 계절마저 좀 야속할 지경인데요. 너무 네. 더워요. 올해 폭염이 극심할 거란 예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간 이미 겪으셨을 텐데요. 올여름 폭염이 극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위는 더위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요. 폭염과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늦게 시작됐던 장마 하지만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꽤 더웠는데요. 지금까지 더위는요. 장마전선, 우리나라의 동서로 뻗은 장마전선 사이로 중국에서 이 뜨거운 공기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더 더울 거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중층과 상층을 덮으면서 장마철에서 벗어나고 열돔 형태의 폭염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맞는 여름, 코로나 이후의 여름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올해 더위가 이렇다면 더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요. 6월에 때이른 폭염이 있었고 이후에 7월, 8월에는 역대 최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덥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전망을 보셨겠지만요. 여기에다가 지금 전파력 그리고 감염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로 마스크 착용은 더 꼼꼼해져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 덥고 습한데 마스크까지 쓰다 보니 숨쉬기 어렵다고 하는 정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대구는요 폭염 저감 대책을 시행을 하면서 요즘엔 대구 분들도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덥지 않다, 폭염 도시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프리카라는 이름값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1991년에서 2020년 최근 30년 동안요 전국에서 연평균 폭염 일수가 대구 27.6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경우에요. 제주, 포항에 이어서 5번째로 많긴 했지만 앞선 지역들은 해안 지역이고요. 이 내륙 지역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폭염과 열대야 발생 빈도가요.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폭염이 많으면 온열 질환자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위가 오게 되면 무더위의 취약계층은 그냥 덥다, 힘들다, 견디기가 힘들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폭염이나 열대야가 있는 여름이면요. 야외도 야외지만 사실 냉방이 잘 되는 뭐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지하상가 같은 데를 찾아서 좀 쉬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그마저도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은 지금 대구 지역의 90%가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픈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도 한정적인데 더군다나 이동이 원활치 않은 독거 어르신이나 그 쪽방촌 주민들은요 코로나19와 동시에 폭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문을 닫았던 이 노숙인 무더위 쉼터가 다시 문을 엽니다. 23곳 가량이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요. 또 대구시가요 노숙인 쉼터와 지정 모텔을 마련을 해서 일시 거주가 가능한 무더위 쉼터로 만든다는 안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 가구마다 뭐 냉방용품을 지원하거나 이 보양식 같은 걸 전달한다 이런 대책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요 이 폭염 취약계층의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인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호소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데요. 네. 김 기자 말한 대로 우리 방역당국에 계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혼동 그 자체입니다. 예, 어려움을 극복하고 돕자는 데 취지는 똑같지만요. 이를 위한 방식은 논의 주체들마다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이후 발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합의는요.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100분 만에 번복이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남는 재원이 있으면 검토하자는 조건부 합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취임 한 달째가 됐죠.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좀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 경험 부족 그리고 당대표가 방송에서 토론하듯이 패널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 이은 뭐 통일부 폐지 그리고 작은 정부론 그리고 여당과 합의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등 여러 이슈를 터뜨리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서서 합의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면서 불을 좀 끄는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벌써 5번째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할 때마다 범위, 시기, 규모를 예상. 두고 계속 싸우고 논란이 거듭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당과 야당 입장차는 처음부터 뭐 쭉 일관됩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요. 전 국민에게 이런 돈을 주는 거는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선별 지급 손실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요. 재정을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여당의 입장에 졌었죠. 민주당이 지금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하위 80% 지급한다고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일부 내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청와대는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당정 간 논의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는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처리를 오는 23일까지 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합의 번복 과정과 정부와 또 여당의 이견 속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매번 벌어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제가 볼 때는 재난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9,160원 이 액수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이 액수를 둘러싸고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 올해보다 440원, 5.1%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요, 노동계는 10,000원을 그리고 경영계는 8,85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를 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요, 결국은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단일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전체 27명 위원 중에서 노동자 위원 4명 그리고 경영자 위원 9명 등 13명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상 처음으로 9,000원을 넘겼지만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가 이후 한 자릿수 인상이 머물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인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평균 인상률이 7.2%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미 정부는요, 지난 2019년에 2020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앞으로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어렵게 됐다면서 공약을 포기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항상 노사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 네. 주장이 너무 팽팽하다.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올해가 몇 년인지만 뺀다면 해마다 그대로 기사가 똑같이 나가도 될 만큼 그렇죠.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88년 이후에 30여 차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노사가 합의를 한 거는 7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요, 5번 다 퇴장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요,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희망 고문을 했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면서 이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는 물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직원들 더 줄여야 된다. 인건비 못 준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퇴장하고 그다음 표결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럴 거면 다른 구조로 재편이 되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도요, 현행 노사 합의 방식으로는 갈등과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점 잘 알기 때문에 2019년에 구간 설정위원회와 노사 공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후 입법 과정에서 흐지부지 됐고요. 지금 또 임기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줄다리기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독일처럼 반년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경제 회복 상황에 맞춰서 반년마다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온 독일의 사례들처럼 그런 좀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요, 사실 지난 대선 당시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이 후보들마다 좀 3년에서 5년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10,000원 드라이브를 걸면서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을 못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내려놓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도 모두가 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에 달한 을들끼리 경쟁을 하게 하지 말고 높은 임대료, 각종 수수료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같은 이 인건비 부담만큼 경영에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구조를 좀 손을 봐야 되겠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